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 달빛지기입니다. 오늘도 베실 해미스의 작품 배신의 거미줄 2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밥도 나도 그날 밤 집에 가지 않고 라구나가에 있는 아파트에서 잠을 잤다. 아침이 되자 밥은 우리가 먹을 아침거리를 장만하느라고 길모퉁이에 있는 식료품 가게에 다녀오면서 조간신문을 집어왔다. 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그는 레드위치의 현관과 신문을 번갈아 살폈다. 이것 좀 보세요. 여기요. 갑자기 그가 소리쳤다. 나는 베이컨을 움켜쥔 채로 부엌에서 달려나왔다. 뭔데 그래? 들어보세요. 공원 살인 미스터리래요. 그가 신문을 읽었다. 오늘 새벽 골든게이트 공원 진입로 근처에서 신원 미상의 남자 사체가 발견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시신은 목이 부러졌으며 몸에 특별한 타박상 흔적이 없는 데다 단정한 옷모의 모세와 근처 땅의 정황으로 보아 추락사했거나 자동차에 치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살해당한 이후 자동차로 공원까지 운반되어 그곳에 버려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보이드로군. 내가 말했다. 저도 장담해요. 밥이 맞장구를 쳤다. 그리고 잠시 뒤 시체 공시소에서도 우리의 짐작이 옳았음이 드러났다. 죽은 남자는 존 보이드였다. 레드위치가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을 때 죽어 있었던 겁니다. 밥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틀림없어. 몸집이 작은 사람이니까. 레드위치 같은 거구한테는 술 취한 사람을 부축하는 척 하면서 한 팔로 끌어안고도 현관문에서 찻길까지 정도의 짧은 거리를 끌고 가는 건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을 거야. 경찰청에 가서 뭐라도 좀 밝혀낸 게 있는지 알아보자고. 우리는 수사국에서 강력반을 맡고 있는 오가루 반장을 찾았는데 그는 함께 일하기 좋은 경찰이었다. 공원에서 발견된 죽은 남자 말입니다. 그자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습니까? 내가 물었다. 오가루는 시골 순경이나 쓸 법한 모자를 챙이 축 늘어진 큼지막한 검정색 중절모는 소극장 무대에 더 어울릴 것 같았다. 그 모자를 뒤로 젖히고 둥근 대머리를 북북 걷더니 마치 내가 터무니없는 조롱이라도 한 것처럼 인상을 썼다. 죽은 사람이라는 것 말고는 하나도 없는데. 마침내 그가 말했다. 그자가 마지막으로 같이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자를 죽인 범인을 찾아내는데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란 것만은 확실하겠군. 감이 어떤지 얘기나 좀 들어보시죠. 그자의 이름은 존 보이드고 근처 호텔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자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는 것이 목격된 사람은 에스텝 박사의 첫 번째 부인과 연결된 인물이죠. 다들 두 번째 부인이 저지른 살인죄를 입증하려고 아우성인 바로 그 에스텝 박사 말입니다. 흥미가 좀 동하십니까? 그렇군. 제일 먼저 어디부터 쉬셔야 할까? 그가 말했다. 보이드가 마지막으로 함께 있는 것이 목격된 사람은 바로 레드위치라는 인물인데 샅샅이 조사하기가 어려운 상대일 겁니다. 여자를 먼저 조사하는 게 좋겠어요. 첫 번째 에스텝 부인 말입니다. 보이드랑 그 여자가 친한 사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경우 레드위치가 그자를 없애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입을 열고 우리한테 협조할지도 모르죠. 반면에 그 여자가 레드위치와 한패글이라서 함께 보이드에 맞서는 형국이었다면 그자를 덮치기 전에는 여자는 안전하게 떼어놓는 것이 좋을 겁니다. 어쨌거나 오늘 밤 이전에 그자를 잡아들이는 건 원치 않습니다. 내가 그자와 약속이 있거든요. 먼저 내가 올가미를 던져보렵니다. 밥틸은 문 쪽으로 향했다.
그가 어깨너머로 선배님 오실 때까지 제가 놈을 잘 감시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외쳤다. 좋아. 그자가 우리를 피해 시외로 달아나도록 내버려 두진 말게. 놈이 내빼려고 하면 꼼짝 못하게 잡아도. 내가 말했다. 몽고메리 호텔 로비에서 오가르 반장과 나는 딕 폴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여자가 아직 방에 있다고 말해 주었다. 아침 식사를 방으로 올려달라고 했다. 그녀는 우리가 감시를 시작한 뒤로 편지든 전보든 전화든 어느 것도 받은 게 없었다. 나는 다시 스테이시를 찾았다. 에스테 부인이라는 여인과 이야기를 나눠볼 작정인데 어쩌면 우리가 밖으로 함께 데리고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룸메이드를 올려보내 잠자리에서 일어나 있는지 옷은 갈아입었는지 알아봐 주겠소. 우리가 왔다는 걸 사전에 알리고 싶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잠자리에 누워있거나 옷도 다 안 입은 여자에게 들이닥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15분쯤 기다리게 한 뒤 에스테 부인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도 입고 있다고 말해 주었다. 우리는 룸메이드를 대동하고 방으로 올라갔다. 룸메이드가 방문을 두드렸다. 무슨 일이죠?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룸메이드인데요, 제가. 안쪽에서 열쇠고리가 돌아가더니 성난 에스테 부인이 문을 열었다. 오르가와 내가 앞으로 다가섰고 오르가는 경찰 배지를 내밀었다. 시경에서 나왔습니다. 댁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가 말했다. 여인이 눈앞에서 문을 쾅 닫을 수 없도록 오가르가 발을 문틈에 넣고 있다가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앞으로 다가들자 부인은 다시 방 안으로 뒷걸음쳐 우리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상냥한 채 하는 기색도 전혀 없이 우리를 들였다. 방문을 닫고 나서 나는 그녀에게 폭탄을 투척했다. 에스테 부인, 무엇 때문에 제이크 레드위치가 존 보이드를 살해했습니까? 그녀의 얼굴에는 제각기 이러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레드위치의 이름에는 경계, 살해라는 단어에는 공포, 그러나 존 보이드의 이름에는 어리둥절함만이 떠올랐다. 무엇 때문에 뭘 했다고요? 그녀는 시간을 벌고자 하는 의미 없는 말을 더듬었다. 말 그대로입니다. 무엇 때문에 제이크가 어젯밤 자기 아파트에서 그자를 살해해 공원으로 데려가 버려두었을까요? 또 다른 일련의 표정이 스쳐갔다. 내가 문장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어리둥절함이 증폭되었다가 갑자기 뭔가 알아차린 듯 했고 눈에 띄게 평정심을 되찾으려는 안간힘이 뒤를 이었다. 알다시피 그런 미묘한 표정 변화는 광고판처럼 뚜렷하진 않지만 카드든 포커의 게임이든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법이다. 그 상황에서 내가 알아차린 건 보이드가 여자와 함께 또는 여자의 수하로 일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과 레드위치가 과거 언젠가 누군가를 죽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자가 알고 있다는 점이었는데 그 대상은 보이드가 아니었고 시기도 어젯밤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누구일까? 언제였고 에스테 박사였을까? 그럴 리는 없다. 박사가 살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부인이 그의 두 번째 부인이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그런 일을 벌일 가능성은 없었다. 가능한 증거를 모두 감안해도 다른 해답은 도출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레드위치가 보이드 이전에 살해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가 대량 살인 청부업자라도 된단 말인가? 이러한 생각들이 섬광처럼 두서없이 스쳐 지나가는 동안 에스테 부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어처구니가 없군요. 여기까지 올라오겠다는 생각을 하다니. 그녀는 꼬박 5분간 이야기를 했고 굳은 입술 사이로 말이 퍽 술술 흘러나왔다. 그러나 말 자체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여인은 한동안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가장 안전한 태도가 무엇인지 떠올리는 동안 그저 입을 놀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 지친 우리가 입을 막아버리기도 전에 그녀는 스스로 불현듯 떠올린 대응책은 침묵이었다. 우리는 그 여인으로부터 더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 그것은 질문 공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상 유일의 방법이다. 보통의 용의자는 핑계를 대 체포를 피하려고 애쓴다. 얼마나 빈틈이 없는지 또는 얼마나 거짓말에 능숙한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입만 열어준다면, 그리고 당신이 제대로 패를 쓴다면 상대를 끌려들게 할 수 있다. 상대가 당신을 도와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을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작전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우리 질문에 관심을 보이는 것조차 거부했다. 말도 하지 않았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신음소리를 내거나 대답 대신 팔을 내젓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 여인이 상당한 표정 변화를 보여준 것은 사실이었으나 우리는 말로 내뱉는 정보를 원했고 그런 협조는 얻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라고 쉽게 물러서진 않았다. 꼬박 3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여인을 공박했다. 호통을 쳤다가 달랬다가 협박도 했다가 때로는 내가 보기에 거의 춤까지 추는 지경이었지만 소용없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여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섰다. 아무런 혐의점도 잡아내지 못했지만 레드위치를 확실히 손에 넣기까지는 여인이 제멋대로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경찰청에 데려가서도 취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참고인으로 오가르의 부하 사무실에 나이든 여성 경관과 함께 있게 하고 우리가 레드위치를 뒤쫓는 동안 뭐든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물론 시경에 도착해서 에스테 부인의 몸수색을 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중요한 물건은 하나도 지니고 있지 않았다. 오가르와 나는 몽고메리 호텔로 돌아가 부인의 방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자네 제대로 알고는 하는 소린가? 확실한 거야? 만에 하나 실수한 거라면 엉뚱한 사람 잡아놓고 일이 꽤 우스꽝스럽게 돌아가겠는걸? 호텔을 났으며 강력반장이 물었다. 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6시 30분에 만나서 같이 레드위치나 요리하러 갑시다. 그는 끙 소리로 알았다는 의사를 했고 나는 벤스 리치먼드의 사무실로 향했다. 속기사가 나를 안내하자마자 변호사는 책상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전보다 더 수척하고 잿빛이었고 주름은 깊어졌으며 눈 주변도 푹 꺼져 있었다. 무슨 일이든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신 목소리로 그가 외쳤다. 막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에스테 부인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이런 상황이 하루만 더 지속된다면 제대로 잡아도 이틀 뒤면 부인은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나는 그의 말문을 막고 재빨리 그날 있었던 일과 그러한 정황으로부터 내가 얻고자 예상하는 바 혹은 희망하는 바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내가 전하는 소식을 듣고도 그는 얼굴이 밝아지지 않았고 가망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가 열변을 토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때가 되면 댁이 부인의 결벽을 밝힐 증거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탐정님은 예측 가능한 일은 전부 다 그 이상을 해내셨죠. 하지만 그래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건 글쎄요. 아마도 기적이겠군요. 보이드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 때 레드위치와 첫 번째 에스테 부인한테서 결국 진실을 밝혀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사흘이나 나흘 안에 사건의 밑바닥까지 파헤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너무 늦습니다. 에스테 부인한테 가서
이제는 자유의 몸이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부인도 스스로 심신을 추스리고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더 갇혀 있으면 이틀은 고사하고 겨우 2시간만 더 있으라고 해도 부인은 굳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 풀려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해결해 줄 테니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부인은. 또다시 나는 느닷없이 벤스 리처먼드의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그와 함께 있으면 자꾸 감정이 치민다. 하지만 나는 일은 그냥 일대로 대하는 게 좋다. 근무 시간에 감정의 과잉은 성가실 뿐이다. 그날 저녁 7시 15분 전 오가르를 길에 세워둔 채 제이콥 레드위치의 아파트에 벨을 눌렀다. 나는 전날 밤 밥틸과 함께 우리 아파트에서 지내는 동안 샤인 위셔라는 인물로 레드위치와 안면을 텄을 때 입었던 옷을 계속 입고 있었다. 레드위치가 현관문을 열었다. 안녕하시오, 위셔. 그는 시큰둥하게 말하며 나를 이끌고 2층으로 올라갔다. 그의 아파트는 건물 전체 길이만큼 길쭉한 공간에 너비는 건물의 폭의 절반이었고 방이 4개, 건물 앞과 뒤에 모두 출구가 있었다. 흠잡을 데 없이 말쑥한 느낌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나 있는 평범하게 적당한 가격대의 가구로 채운 전형적인 아파트였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담배를 피우며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가늠했다. 그는 약간 초조해 보였다. 내가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까먹었더라면 그가 더 흡족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말씀하셨던 일거리는요? 내가 이내 물었다. 미안하지만 그 건은 끝났소. 레드위치는 약간 갈라진 입술을 죽이며 말했다. 그러고는 다시 생각해 보는 듯 덧붙였다. 최소한 현재론 그렇다는 얘기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내게 시키려던 일이 보이드를 처치하는 것이었던 모양이라고 짐작됐다. 하지만 보이드는 확실히 처리가 끝났다. 잠시 후 그가 위스키를 가져왔고 우리는 딱히 하는 일 없이 한동안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나를 내보내고 싶은 열망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나는 조심스레 그를 떠보았다. 그가 여기저기 흘린 이야기를 종합해보건대 전직 사기꾼이 최근 들어 좀 더 손쉬운 도박 분야로 전업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뚱보, 그라우트가 밥 틸에게 했던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했다. 나는 내게 던지는 질문은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곤란한 처지에 놓인 사기꾼에게 자연스럽게 여겨질 만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면서 당시 왈라왈라 교도소에서 대부분 장기 복역 중인 지미 리베트 노상강도 일당과 관련 있다는 믿음을 줄 만한 실마리를 조심스레 한두 마디 흘렸다. 그는 내가 다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미천이 될 만한 돈을 넉넉히 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나는 뭔가 대박칠 기회를 잡게 된다면 모를까 푼돈은 필요 없다고 대꾸했다. 저녁 시간이 흘러갔지만 우리의 대화는 계속 표류했다. 이었고 나는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은 듯 지나가는 말투로 말을 건넸다. 제이크, 어젯밤에 그 작자를 그런 식으로 해치웠으니 대박의 기회를 잡았겠군요. 나는 상황을 뒤흔들어 놓을 작정이었고 성공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의 외투에서 권총이 튀어나왔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그대로 총을 쏘아 그의 손에서 권총을 떨어뜨렸다. 이젠 얌전히 계시지. 내가 명령했다. 그는 앉은 채로 마비된 손을 주무르며 휘둥그레진 눈으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구멍난 나의 외투를 바라보았다. 총을 쏴서 상대방의 손에서 권총을 떨어뜨리는 것은 대단한 묘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따금씩 일어나는 흔한 일이다. 사격 솜씨가 훌륭한 사람이라면 자연스레 자동으로 시선이 가는 지점을 쏘게 된다. 눈앞에 있는 상대가 당신을 향해 총을 겨눌 때는
당신도 딱히 어느 지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막연히 그에게 총을 쏜다. 특정 지점을 생각할 시간도 없으며 당신은 그저 그에게 총을 발사한다. 이미 당신은 그의 총을 마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 경우 당신이 쓴 총알이 상대의 총을 맞힌다 해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내가 그랬듯이 말이다. 하지만 인상적인 광경으로 보이긴 한다. 나는 코트에 난 총알 구멍 주변에 붙은 불을 털어 끄고 방안을 가로질러 그의 권총이 떨어진 곳으로 가서 총을 집어들었다. 탄창을 열어 총알을 빼내기 시작하던 나는 마음을 바꿔 다시 총알을 집어넣고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러고는 레드위치의 건너편 의자로 돌아갔다.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그러다간 누군가 병신 만들기 십상이거든. 내가 그를 조롱했다. 그의 작은 입이 위로 일그러졌다. 팔꿈치로군. 목소리에 한껏 경멸을 담아 그가 말했다. 탐정을 뜻하는 언어는 어떤 말이든 경멸의 뜻을 꽤 담을 수밖에 없는 듯하다. 잘 얼부머렸어 다시 위셔 역할에 충실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못할 것도 없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고개를 끄덕여 시인했다. 이제 그는 머리를 굴리고 있었고 주저앉아 오른손을 문지르는 동안 그의 얼굴에 선 격분이 사라지며 열심히 주파나를 튕기는 듯 작은 입과 눈이 실룩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고민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보려고 기다리며 침묵을 지켰다. 이 노름판에서 내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인지 가늠하려고 그가 애쓰고 있다는 건 나도 아는 사실이었다. 그가 알기로 내가 노름판에 끼어든 것은 전날 밤 사건의 이전이었고 따라서 보이드 살해 사건을 내가 알 도리는 없었다. 그렇다면 에스텝 사건이 남게 된다. 그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구린 일에 수없이 연루되어 있지 않은 한 말이다. 경찰 소속은 아니죠? 이어코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다정함을 띨 모양이었다. 무언가로 설득하려 하거나 무언가를 팔 심산이 있는 이의 목소리. 진실을 털어놓아도 무방하겠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래요. 난 콘티넨털 소속이요. 레드위치는 내가 들고 있는 자동 권총 총구 쪽으로 의자를 조금 더 가까이 당겨 앉으며 물었다. 그럼 뭘 조사하고 있는 거요? 어디서부터 개입한 겁니까? 나는 또다시 진실을 써먹었다. 두 번째 에스텝 부인, 그 사람은 남편을 죽이지 않았소. 그 여자를 풀려나게 하려고 온갖 정보를 캐고 다니는 겁니까? 그래요. 그가 의자를 좀 더 가까이 끌고 오려 하기에 내가 손짓으로 그를 물렸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한마디 한마디 좀 더 중요한 비밀인 듯 물었다. 나는 계속해서 진실 한 자락을 더 펼쳤다. 박사는 죽기 전에 편지를 한 통 썼어요. 그랬어요. 그러나 일단 나는 작전을 중단했다. 그냥 그렇다는 거요. 내가 말했다. 그는 의자에 기대 앉았고 생각에 잠긴 눈과 입이 다시 작아졌다. 어젯밤 죽은 남자에 대해서는 웬 관심이죠? 그가 느릿느릿 물었다. 나는 또다시 사실대로 말했다. 당신과 심상찮은 관계가 있으니까 그 사건은 어쩌면 두 번째 에스테 부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안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신과 첫 번째 부인은 서로 작당해서 그 여인과 맞서고 있소. 그러니까 어찌됐든 당신들 두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은 그 여인을 돕는 일이겠죠. 어둠 속에서 내가 방황을 좀 하고 있다는 것 인정하겠소만 빛을 한 줄기라도 발견하게 되면 어디든 그쪽으로 달려갈 거요. 그래서 결국엔 햇빛 속으로 빠져나오겠지. 당신이 보이드 살해범이란 걸 밝히는 일이 그 빛을 찾는 한 가지 길이니까.
벼랑간 그가 튀어나올 정도로 눈과 입을 크게 벌리고는 몸을 앞으로 바싹 숙였다. 물론 빠져나오게 되겠죠. 판단력만 좀 발휘하면 말이요. 그가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실까? 내가 보이드의 살해범이란 걸 밝혀서 나를 살인자로 기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전히 아주 부드러운 말투로 그가 물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오. 그러나 대단한 자신감은 없었다.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 심정은 없었지만 밥틸도 나도 레드위치와 함께 자동차에 탄 남자가 존 보이드란 걸 맹세할 순 없었다. 물론 우리가 그의 얼굴을 알아보기엔 너무 어두웠다는 점이 문제였다. 게다가 어둠 속에서 우리는 그가 살아있다고 생각했었다. 그가 계단을 내려올 당시 죽어 있었다는 건 우리도 나중에 안 사실이었다. 사소한 부분까지 절대적으로 확신하지 않는 한 그러한 빈약한 주장으로 사슬 탐정이 정인석에 오르는 것은 불쾌하고도 효과 없는 것이었다. 그럴 거라 생각하오. 나는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며 되풀이하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해 알아낸 사실과 지금부터 당신과 당신 공범이 재판을 받을 때까지 내가 확보하게 될 정보에 만족할 거요. 공범이라니요. 에드나를 말하는 모양이로군요. 벌써 그 여자를 붙잡았단 말입니까? 별로 놀란 기색 없이 그가 말했다. 그렇소. 그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여자한테서 뭐든 알아내려면 애깨나 먹을 거요. 첫째, 그 여자는 별로 아는 게 없고, 둘째, 아무튼 시도는 해봤을 테니까 그 여자가 얼마나 협조적인지 알겠군요. 그러니 그 여자가 다 틀어놓은 척 구태의연한 연기를 할 생각은 마시오. 난 아무것도 척하는 게 없소. 우리 사이에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이내 그가 입을 열었다. 내가 제안을 하나 하죠. 받아들이든 말든 당신 마음이요. 에스텝 박사가 죽기 전에 쓴 편지는 나한테 보낸 것이었고 그가 자살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빠져나갈 기회를 단 30분쯤이라도 준다면 편지를 당신에게 넘기겠다고 내 명예를 걸고 약속하겠소. 당신을 믿어도 된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 내가 빈정거리듯 말했다. 그럼 나도 댁을 믿어보죠. 30분만 시간을 준다면 약속하면 편지를 댁한테 넘기겠소. 그가 쏘아붙였다. 무엇 때문에 내가 당신과 편지를 둘 다 손에 넣지 못할 이유가 없잖소. 내가 물었다. 둘 다 손에 넣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내가 그 편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둘 사람같이 보입니까? 편지가 이 방 안에 있기라도 할 것 같아요. 나는 편지가 그 방에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레드위치가 편지를 숨겼다고 해서 찾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내가 왜 당신과 거래를 해야 하는지 통 이유를 생각해낼 수가 없군. 당신이 내 말에 겁을 집어먹었으니 그걸로 충분하오. 댁이 두 번째 에스텝 부인을 풀려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자발적인 나의 협조를 통한 길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면 그래에 응하겠소. 그럴지도 일단 당신 주장을 드러나 봅시다. 좋아요. 댁한테는 다 실토하죠. 하지만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내용은 대부분 내 도움 없이는 법정에서 입증할 수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당신이 내 제안을 거부한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전부 거짓이라고 배심원들을 설득할 만한 증거가 나한테 충분해요. 나는 이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당신이 나에게 누명을 씌우려 하는 거라고 말하면 그뿐이니까요. 레드위치가 말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럴듯했다. 나도 워싱턴시부터 워싱턴 주에 이르기까지 방방곡곡에서 정언대에 섰지만 배심원 단치고 사슬 탐정을 주머니 속에 속임수용 카드를 넣고 다니거나 종종 거짓 정언을 일삼으며
결벽한 사람을 감옥에 쳐넣지 않은 날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배신 전문가로 여기지 않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여기서 아주 어느 먼 도시에 한때 젊은 의사가 살았소. 레드위치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스캔들에 휘말리게 됐는데 꽤나 고약한 사건이라서 감옥에 가는 걸 가까스로 모면했을 정도였죠. 주 의사협회는 그 친구의 자격을 박탈했소. 그리 멀지 않은 대도시로 흘러들어온 이 젊은 의사 양반은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당시엔 되게 취해서 지냈으니까요, 싸구려 술집에서 만난 어떤 남자한테 자기 고민을 털어놓았소. 그 친구는 수완이 좋은 부류였고 돈을 주면 어디 다른 주에 가서 개원할 수 있게 가짜 의사 면허증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안을 했지요. 젊은 의사 양반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친구는 의사를 위해서 면허증을 구해줬어요. 그 의사는 댁도 알다시피 에스텝 박사고 내가 바로 그 친구요. 진짜 에스텝 박사는 오늘 아침에 공원에서 시체로 발견됐고요. 그것은 놀라운 얘기였다. 사실이라면 말이다. 거구의 사내는 설명을 이어갔다. 젊은 의사 양반한테 그 친구 진짜 이름은 상관하지 않았소. 가짜 면허를 구해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나는 서류를 위조할 생각이었소. 요새는 그런 수요가 워낙 많아서 구하기가 쉽지만 25년 전에는 어렵사리 손에 넣을 수 있긴 해도 구하기가 만만치는 않았어요. 의사 면허를 구하려고 애를 쓰던 나는 과거에 같이 일한 적이 있는 에드나 파이프와 맞닥뜨렸소. 당신이 첫 번째 에스테 부인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여자죠. 에드나는 의사와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햄버트 에스테 박사요. 하지만 그 작자는 의사로선 엉망이었소. 필라델피아에서 남편과 몇 년이나 굶주리던 에드나는 병원 문을 닫게 하고 남편을 이끌고 사기 도박 세상으로 되돌아왔던 거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솜씨가 좋은 여자였소. 그 여자가 진짜 꾼이었는데 줄곧 남편을 꽉 잡고 살면서 남편까지도 꽤 솜씨 좋은 도박꾼으로 만들었더군요. 에드나를 다시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다 털어놓길래 내가 남편의 의사 면허와 다른 기밀 서류를 사겠다고 제안을 했소. 의사 양반도 팔 의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소만 어쨌든 그 사람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고 나는 서류를 손에 넣었소. 나는 서류를 젊은 의사한테 넘겼고 그 친구는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험버트 에스텝이란 이름으로 개원을 했소. 진짜 에스텝 부부는 그 이름을 더는 쓰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두 사람이야 원래도 주소지를 옮길 때마다 이름을 바꾸며 살았으니 불편할 것도 전혀 없었죠. 물론 나는 젊은 의사와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주기적으로 내 몫을 챙겼소. 내가 그의 친구의 목을 틀어진 상황인데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단을 놓칠 만큼 어리석진 않았으니까요. 1년쯤 지나자 그 친구도 제정신을 차렸는지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걸 알게 됐지요. 그래서 나도 기차를 집어타고 샌프란시스코로 왔소. 그 친구는 잘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 친구를 계속 감시하며 내 몫을 챙길 수 있는 이곳에 자리를 잡았소. 그 무렵 그 친구는 결혼을 했고 병원 일과 투자로 큰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나한테는 박하게 굴었어요. 빌어먹을 자식, 출혈은 하지 않겠다는 거였소. 나는 그 친구가 벌어들이는 돈의 일정 비율만 주기적으로 받았고 그게 전부였소. 25년 가까이 돈을 받긴 했지만 일정 비율 이상은 한 푼도 더 받지 못했어요. 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짓은 하지 않을 거란 걸 그도 알고 있었으니 내가 정체를 폭로하겠다고 아무리 협박해도 그 친구는 꿈쩍도 하지 않고 버텼소. 난 주기적인 상납을 받았을 뿐 한 푼도 더 받지 못했소. 그렇게 몇 년 세월이 흘렀소.
그 친구 덕에 나도 생계 유지는 됐지만 큰돈은 전혀 벌지 못하고 있었죠. 몇 달 전에 그 친구가 목재 사업에 투자해서 금액을 벌여들였다는 걸 알게 된 나는 단단히 내 몫을 챙겨야겠다고 결심했소.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나는 의사 양반에 대해서 꽤 잘 알게 되었소. 누군가의 피를 빨아먹다 보면 다들 알게 되는 사실이요. 머릿속엔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친구가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큰지 상당히 파악하게 된다는 말이요. 그래서 나도 의사 양반을 꽤 잘 알고 있었소. 예를 들면 자기 과거에 대해 의사 양반이 아내한테 절대로 털어놓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태어났다면서 약간의 거짓말을 구실로 삼았다는 것도요. 나로서는 금상첨화였소. 그러다가 그 친구가 책상에 권총을 넣어두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 이유도 짐작이 되더군요. 의사면허에 관한 진실이 밝혀지면 자살할 목적으로 보관한 거였소. 정체가 폭로되려는 낌새가 보일 때 즉각 자신을 세상에서 지워버리면 그간 자기가 쌓아놓은 좋은 평판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당국에서도 사실을 덮어버릴 거라고 짐작했던 거지요. 그리고 그의 부인 역시 설령 진실을 알게 된다고 해도 공개적으로 추문에 휩싸이는 건 피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자 마음 하나 지켜주겠다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건 나로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의사 양반은 한편으로는 좀 웃기는 작자였고 자기 부인에 대해선 유난스러웠어. 그런 식으로 나는 그 친구를 압박했고 상황은 내 짐작대로 돌아가더군요. 내가 세운 계획이 좀 복잡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은 꽤 간단했소. 진짜 에스텝 부부를 손에 넣었으니 말이요. 찾는데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마침내 나는 그들을 찾아냈소. 여자는 샌프란시스코로 데려왔고 남자한테는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지시했소. 그 작자가 내가 시킨 대로만 했더라면 모든 게 잘 풀렸을 거요. 하지만 그자는 에드나와 내가 자기를 배신할까봐 겁이 나서 우리를 감시하려고 이리로 쫓아왔소. 하지만 나는 당신이 그 친구의 존재를 내게 찔러줄 때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소. 에드나한테는 꼭 알아야 할 것 이상은 알려주지 않은 채 이리로 데려왔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연기할 때까지 훈련을 시켰지요. 에드나가 오기 며칠 전에 나는 의사 양반을 만나러 가서 10만 달러를 현금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했소. 그 친구는 비웃었고 나는 불같이 화를 내는 채 하며 떠났소. 에드나가 도착하자마자 나는 의사에게 여자를 보냈소. 자기 딸에게 불법으로 수술을 해달라고 요청하러 간 거였소. 물론 의사 양반은 거절했소. 그런 다음 여자는 간호사든 누구든 대기실에 있는 사람에게 충분히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애걸을 했소. 목소리를 높였을 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석될 수 있는 말만 하도록 조심을 시켜두었소. 여자는 완벽하게 연기를 마쳤고 눈물을 흘리며 진료실을 나왔소. 그런 다음 나는 다른 속임수를 동원했소. 인쇄용 조판을 만들었는데 마침 나에겐 그런 쪽으로 도 같은 친구도 한 명 있었지요. 신문 인쇄용 가짜 조판 말이요. 진짜 기사처럼 활자를 넣어 가짜 신분으로 발급된 의사 면허로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원한 명망 있는 의사에 대한 조사를 주 경찰 당국에서 착수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만들었소. 가로 10cm, 세로 17cm 크기의 조판이었소. 주중에 어느 날이든 이브닝 타임스 첫 장을 펼치면 딱 그 크기의 사진을 볼 수 있을 거요. 에드나가 찾아갔던 다음 날 아침 10시에 나는 길거리에서 타임스 조판 신문을 한 부 샀소. 위조꾼 친구를 시켜서 신문에 난 사진을 산성 용액으로 벗겨내게 한 다음 그 자리에 우리가 만든 가짜
기사를 인수했지요. 그날 저녁에 가정 배달용 석간신문 표지에다 우리가 꾸민 신문 속지를 넣어 배달원이 의사선생네 집에 신문을 넣자마자 바꿔치기 했소. 그 부분에 아무 문제가 없었지요. 배달원 아이는 신문을 현관에 휙 던지고 갔을 뿐이니까요. 건물 현관에 살짝 들어가서 신문을 바꿔치기 하고는 가짜 기사를 의사가 읽도록 내버려 두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소. 나는 관심 없는 듯이 보이려고 애를 썼지만 귀를 쫑긋 세우고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엔 거짓말이 흘러나올 것을 기대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모두 으스댐이 묻어났다. 그는 자신의 절묘한 술수에 대한 뿌듯함에 거의 반쯤 취해 있었다. 교묘하게 배신과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뿌듯함. 나는 레드위치가 진실을 털어놓고 있음을 깨달았고 그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실토했다고 짐작했다. 그는 자만심으로 한껏 부풀어 있었다. 사기꾼은 사소한 성공을 거둔 뒤 거의 어김없이 자만심에 빠져들게 마련인데 결국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기 십상이다. 그의 눈은 반짝거렸고 계속해서 무용담을 털어놓는 작은 입가엔 승리의 미소마저 감돌았다. 물론 의사 양반은 그 신문을 읽었고 권총으로 자살을 했소.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는 편지를 써서 나에게 우편으로 붙였소. 그의 부인이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게 될 줄은 짐작도 못했소. 그건 순전히 행운이었지. 나는 경황이 없는 터라 가짜 신문 기사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거라고 짐작했소. 그런 다음 에드나가 나타나 자기가 의사의 첫 번째 부인이라고 주장할 예정이었지요. 에드나가 처음 의사를 찾아갔고 간호사가 얼핏 이야기를 엿들은 뒤에 그가 스스로에게 총을 쏘고 죽었으니 의사 양반의 죽음은 에드나가 그의 첫 번째 부인이라는 고백으로 보일 게 분명했소. 나는 에드나가 어떤 종류의 신문도 잘 버텨낼 것이라는 자신이 있었소. 의사 양반이 사람들한테 했던 이야기 말고는 그의 진짜 과거에 대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게 거짓으로 드러나는 거요. 에드나는 1896년에 필라델피아에서 정말로 험버트 에스테 박사와 결혼을 했었소. 27년이란 긴 세월은 그 험버트 에스테 박사가 여기 사는 햄버트 에스테 박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숨기는데 충분했소. 내가 원했던 것은 의사 양반의 진짜 부인과 변호사에게 그녀가 그간 합법적인 아내가 절대 아니었다는 사실을 납득시키는 것 뿐이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고요. 에드나가 합법적인 부인이라는 걸 모두들 당연하게 받아들이더군요. 다음 단계는 유산을 놓고 에드나와 진짜 부인 사이에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고 그렇게 되면 에드나는 상당한 재산을 최소한 유산의 절반은 차지하게 되겠지요. 그랬더라면 아무것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거요. 최악의 경우라면 법정에 나갈 준비까지 되어 있었소. 우리가 유리한 입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난 유산의 절반에 만족했을 거요. 최소한 수십만 달러는 될 테니. 에드나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2만 달러를 제한다고 해도 내 몫으로는 넉넉했을 거요. 하지만 경찰에서 의사 부인을 붙잡아 살인 혐의로 기소를 했으니 내가 전 재산을 차지하게 생겼더군요. 내가 할 일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여자가 유죄의 선고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뿐이었소. 그러면 법정에서 전 재산을 에드나 앞으로 넘겨줄 테니까. 의사 부인을 풀려나게 할 유일한 단서는 내가 갖고 있소. 의사 양반이 나에게 쓴 편지 말이오. 하지만 내가 그러고 싶어도 내 음모를 폭로하지 않고는
편지를 넘길 수 없는 상황이요. 신문에서 가짜 기사를 읽은 의사 양반은 그 기사를 찢어 그 앞면에다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적어 우편으로 붙였소. 그러니 그 편지는 죽음을 앞두고 쓴 고백이지요. 하지만 나는 어찌되었던 그걸 공개할 의향이 없었소.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꿈결처럼 흘러갔소. 내가 할 일은 내 몫의 현찰을 챙기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이었지요. 그런데 진짜 험버트 에스텝이 나타나 일을 망치고 만 거요. 그자는 수염을 깎아버리고 낡은 옷을 걸친 뒤에 에드나와 내가 자기를 배신하고 달아나지 않을까 숨어서 살피러 나타났소. 행여나 우리를 막을 수나 있다는 듯이. 당신이 그자의 존재를 찔러준 뒤 나는 그자를 이리로 데려왔소. 갖고 있는 패를 다 돌릴 때까지는 그자를 달래볼 작정이었지요. 댁을 고용하려던 것도 그자를 돌보기 위함이었소. 하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린 몸싸움을 벌였고 어쩔 수 없이 난 그자를 쓰러뜨리게 됐소. 그자는 일어나지 않았고 나는 그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됐소. 목이 부러졌더군. 그자를 공원으로 데려가 버리는 것 외엔 할 일이 없었소. 에드나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소. 내가 아는 한 그자는 에드나에게 별 쓸모도 없는 인간이었지만 여자들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늘 모르는 일이잖소. 어쨌든 에드나는 받아들일 테니까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거였소. 에드나는 항상 솔직한 사람이요. 그래서 자백을 하더라도 나에게 큰 해는 입히지 못해요.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만 알 뿐이니까. 길고 복잡한 이 이야기를 전부 들었으니 이제 당신도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판단이 될 거요. 하지만 당신은 내가 지금 해준 이야기에 대한 단서를 파헤칠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여기까지는 가능할지도 모르오. 에드나가 의사 양반의 부인이 아니었다는 점은 입증할 수 있겠죠. 내가 그 사람을 협박해 왔다는 것도 입증할 수 있을 거요. 하지만 에드나가 자기 남편의 진짜 아내였다는 걸 의사 양반 부인이 몰랐다는 사실까지는 입증하지 못할 거요. 그 부인의 말은 에드나와 내 정언과 반대일 테니까 우리는 부인이 틀림없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맹세할 테고 그러면 그게 부인의 살해 동기가 될 거요. 내가 이야기해 준 가짜 신문 기사가 존재했었다는 사실도 당신은 입증할 수 없어. 배심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봤자 미치광이의 꿈처럼 들릴 거요. 어젯밤의 살인사건도 나와 엮지는 못해요. 나에겐 댁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알리바이가 있어. 나는 술에 취한 친구 하나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 호텔까지 부축한 뒤 호텔 야간 담당 직원과 벨브의 도움으로 침대에 눕히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 그런데 댁은 뭐로 그걸 반박할 거요. 사슬 탐정 두 사람의 증언을 누가 믿어주겠소. 어쩌면 나를 사기 공갈 공모죄로 집어넣을 순 있겠죠.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에스텝 부인을 풀려나게 하는 데는 내 도움 없인 불가능해요. 나를 풀어주면 의사 양반이 나에게 쓴 편지를 넘기겠소. 그거야말로 확실하고도 충분한 증거잖소. 가짜 신문 기사 위에다 의사가 직접 자기 필체로 남긴 메모는 아마 경찰에서 증거품으로 갖고 있을 찢어진 신문과 아기가 딱 맞을 거요. 그리고 그는 거의 확실한 어조로 자살을 하겠다고 적어 놓았단 말이요. 그 쪽지가 속임수를 밝힐 열쇠라는 점에는 초호의 의심도 없었다. 나는 레드위치의 이야기를 믿었다. 생각해보면 볼수록 마음에 드는 이야기였다. 모든 면에서 사실과 딱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이 거물 사기꾼을 자유로이 풀어주는 일은 내키지 않았다. 웃기지 마시오. 나는 당신도 집어넣고 에스텝 부인도 풀려나게 할 거요. 둘 다.
어디 한번 해보시지. 편지 없이는 어림없는 일이요. 설마 이런 일을 계획할 만큼 두뇌가 뛰어난 사람이 그런 편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둘 정도로 어리석다고 생각하진 않겠죠. 레드위치를 집어넣는 것과 죽은 남자의 부인을 풀려나게 하는 일이 난관에 봉착했다는 사실은 딱히 염려되지 않았다. 가장 최근까지 함께한 공범 에드나 에스텝을 포함하여 관련자 모두를 냉혈한처럼 배신의 거미줄에 매단 그의 계획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빈틈없지 않았다. 동부에 있는 연줄 몇몇을 동원하면 일주일 안에, 하지만 문제는 내게 일주일의 여유가 없다는 점이었다. 벤스 리치먼드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하지만 하루만 더 갇혀 있으면, 이틀은 고사하고 겨우 2시간만 더 있으라고 해도 부인은 굳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 풀려날 필요가 없게 될 겁니다. 죽음이 해결해 줄 것이니까요. 에스텝 부인을 어떻게든 도우려면 빨리 움직여야 했다. 법의 테두리 아니든 바뀌든 부인의 목숨이 퉁퉁한 내 손에 달려 있었다. 내 앞에 있는 이 남자는 이제는 희망으로 눈을 빛내며 걱정스레 입을 다물고 있는 도둑, 협박범, 배신자에다 최소한 2번은 살인을 저지른 놈이었다. 순순히 그가 걸어나가게 하기는 싫었다. 하지만 병원에서 한 여인이 죽어가고 있었다. 레드위치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로 전화기로 다가가 벤스 리치먼드의 집으로 연락을 취했다. 에스텝 부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물었다. 더 약해졌어요. 30분 전에 의사와 얘기를 했는데 의사 말로는. 나는 그의 말 허리를 잘랐다. 자세한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았다. 병원으로 건너가서 내 전화 연락이 닿을 만한 곳에 계십시오. 오늘 밤이 지나가기 전에 소식을 전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라고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정말로? 나는 변호사에게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레드위치에게 말했다. 이것까지는 나도 해주겠소. 쪽지를 넘기면 당신에게 총을 돌려준 뒤 뒷문으로 내보내주겠소. 건물 앞 모퉁이에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친구 앞은 무사히 통과하게 해줄 수 있어. 그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확실히 약속하는 겁니까? 그가 물었다. 그러니까 어서 가져와요. 그는 내 옆을 지나 전화기로 가더니 교환에게 번호를 댔고, 물론 나는 그 번호를 적어두었다. 이어 다급히 수화기에다 대고 말을 했다. 나 슐러야. 내가 대신 맡아달라고 했던 봉투 있잖아. 누구 하나 그거 들려서 택시 태워 이리로 당장 보내. 그는 집 주소를 알려주고는 2번 그래 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내 말에 토달지 않고 수긍하는 그의 행동에는 놀라울 것이 없었다. 그는 내가 자기와 공평하게 거래하고 있다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또한 성공한 사기꾼들은 하나같이 어느 시점에 이르면 세상은 자기들 외에는 진짜 양처럼 순순히 믿어도 좋은 인간 양들의 종족으로 가득 찼다고 믿는다. 10분 뒤 초인종이 울렸다. 우리는 함께 문을 열러 나갔고 레드위치가 심부름꾼 아이한테서 커다란 봉투 하나를 받아드는 사이 나는 아이 모자에 적힌 번호를 외웠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다시 거실로 돌아갔다. 레드위치가 봉투를 찢어 내용물을 나에게 건넸다. 대충 찢어낸 신문 조각이었다. 거짓 기사 위로 그가 내게 얘기했던 내용이 휘갈겨 적혀 있었다. 레드위치, 나는 당신이 그토록 심하게 어리석은 인간이란 것을 짐작도 못했어. 내 생의 마지막 생각은 내 인생을 끝내는 이 총알이 당신의 느긋한 세월 또한 끝장낼 거라는 것이요. 이젠 당신도 일을 해야 할게요.
에스텝. 의사는 당당하게 세상을 떠났다. 나는 거구의 사내에게서 봉투를 받아들고 유서를 안에 넣은 뒤 봉투째 내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고 나서 건물 앞쪽 창문으로 다가가 몇 시간 전에 지시한 그대로 끈기 있게 모퉁이에 서 있는 오가르의 희미한 형체가 눈에 들어올 때까지 유리창에 뺨을 대고 지켜보았다. 형사는 길 모퉁이에 있어. 내가 레드위치에게 말했다. 조금 전에 그의 손에서 총으로 쏴 떨어뜨렸던 권총을 내밀며 나는 말을 이었다. 당신 총은 여기 있으니 갖고 뒷문으로 빠져나가시오. 내가 제안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라는 거 명심해요. 권총과 먼저 달아나는 것. 만일 당신이 나와 정정당당하게 게임을 한다면 나는 당신을 찾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을 거요. 내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는 한. 좋소. 그는 권총을 받아 아직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지 탄창을 꺾어본 다음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사내는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망설이더니 다시 나를 향해 돌아섰다. 나는 줄곧 나의 자동 권총으로 그를 겨누고 있었다. 그의 조건에 넣지는 않았지만 내 부탁 하나 들어주겠소? 그가 물었다. 뭐요? 의사 양반의 쪽지가 내 필체가 적힌 봉투에 들어있는데 거기 내 지문도 묻어 있을지 모르잖소. 새 봉투에 넣도록 해주겠소. 필요 이상으로 내 뒤를 쫓는 증거를 남기고 싶진 않소. 오른손은 권총을 쥐고 있느라 바빴으므로 나는 왼손으로 주머니를 뒤져 봉투를 꺼내 그에게 던졌다. 그는 탁자에서 평범한 봉투를 한 장 꺼내 손수건으로 조심스레 닦은 뒤 안에 쪽지를 넣고 손끝 지문 부분이 봉투에 닿지 않도록 신경을 쓰며 다시 나에게 봉투를 넘겼고 나는 그것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내 앞에서 그는 희색이 만면해져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손수건으로 봉투를 더듬는 걸 보며 나는 주머니에 넣은 봉투가 비어 있으며 쪽지가 레드위치의 수중에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비록 쪽지를 옮기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그의 사기꾼다운 꼼수를 하나 더 보여준 셈이었다. 꺼져.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를 없애주려고 내가 소리쳤다. 그가 획 돌아섰다. 그의 발소리가 바닥을 쿵쿵 울렸다. 이내 뒷문에서 꽝 소리가 났다. 나는 레드위치가 준 봉투를 뜯어 열어보았다. 그가 나를 속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봉투는 비어 있었다. 우리 합의는 파기되었다. 나는 앞쪽 창문으로 달려가 창을 활짝 열고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오가르는 내 쪽에서 그를 알아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나를 알아보았다. 나는 팔을 크게 휘둘러 건물 뒤쪽을 가리켰다. 오가르가 뒷골목으로 달려갔다. 나는 레드위치의 아파트를 가로질러 부엌 쪽으로 달려갔고 이미 열려있는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칠이 벗겨진 하얀색 담장을 배경으로 레드위치가 건물 후문을 열어 젖히고 골목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오가르의 땅따란 체구가 골목 끝에 매달린 가로등 아래 나타났다. 레드위치는 권총을 들고 있었다. 오가르는 아직 총을 꺼내지 못한 상태였다. 레드위치가 권총을 들어 올려 공이치기를 뒤로 꺾었다. 오가르의 총이 불을 뿜었다. 레드위치는 하얀 담장을 배경으로 슬로모션으로 쓰러지며 한두 번 헐떡거리더니 불썩 나자빠졌다. 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오가르와 합류했다. 의도적으로 죽게 만든 사람을 보는 일이 좋을 건 없었으므로 천천히 움직였다. 그것이 비록 죄 없는 목숨을 살리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고 해도 죽은 사람이 제이크 레드위치라고 해도 어쨌거나 기만은 기만이었다. 골목에서 서서 죽은 남자를 내려다보고 있던 오가르는 내가 당도하자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었다. 나를 피해 달아났어요. 나는 간단하게 대꾸했다.
그랬겠지. 나는 몸을 굽혀 죽은 남자의 주머니를 죄다 뒤져 유서를 찾았고 여전히 손수건 안에 구겨져 있던 쪽지를 발견했다. 오가르는 죽은 남자의 권총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가 외쳤다. 이것 좀 봐. 오늘 내가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었나 봐. 아까 이자가 나한테 총을 쐈는데 불발됐었거든. 이러니 당연하지. 누가 권총을 도끼처럼 휘둘렀는지 공이가 깨끗이 떨어져 나갔어. 그래요? 내가 되물었다. 아까 레드위치의 손에서 권총을 떨어뜨렸다가 처음 집어들었을 때 이미 망가져 못 쓰게 됐던 것을 전혀 몰랐다는 듯이